그러면 먼저 후견제도에 대해서, 후견제도 이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후견제도를 이해해야 하나, 이게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바로는 우리들은 누구나 후견인이나 피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사회생활을 할 때 계약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피후견인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과연 상대방이 피후견인이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견제도에 대해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후견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통계 자료는 일본 최고재판소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의 동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후견제도 신청을 하는 동기가 소송 절차 등 보험금 수령, 상속 절차, 부동산 처분, 보험계약 신상 감호, 예금의 관리나 해약, 이런 순서로 일본에서는 후견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신청하는 동기인 예금의 관리 등 금융 업무의 사례를 통해서 후견 절차를 하게 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면 처가 금융 업무를 보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게 되고, 은행 직원은 본인이 아니면 후견인만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므로 후견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에 가서 후견 개시 신청서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후견 제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후견 제도에 대한 오해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 특정한 법률행위, 아까 전에 본 그 예금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일회성 업무로 오해하고 성년 후견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견인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후견 심판 개시는 후견의 시작인 것이지 후견의 끝이 아니라는 거, 이걸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 사무의 지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요. 학자들은 이것을 일러서 지속적 후견이라고 표현합니다. 후견 개시 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후견 사건을 취하할 수 있으나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 후견인은 공적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후견인의 임무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후견인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은 가능합니다. 예금을 전부 찾았다거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상속재산을 정리했다거나 보고서 작성이 복잡해서 또는 피후견인을 돌보는 게 힘들어서라는 이유로 후견이 종료되지 않으므로 후견 사무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의 필요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 후견과 후견 개시 신청에 관련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감독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고령의 치매인 피후견인, 즉 후견을 받는, 돌봄을 받는 분이 고령의 치매인 아버지였는데, 아버지의 주택을 피후견인의 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효녀 같더라고요.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아버지를 위해 간병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식도 있더라고요. 주택연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못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성년후견이 개시된 이상 후견인은 임의로 후견 사무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고생만 했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개시 심판 청구에 취하가 가능하고 임의로 종료할 수 없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잘 알아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후견 개시 및 후견 감독 절차에 대한 개관입니다. 후견 개시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심리를 하고 심판을 하여, 보시다시피 여기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여기 후견인 선임. 그리고 나서 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 사무를 수행하셔야 되는데, 지속적 후견 사무라고 적혀 있죠. 친족 후견인 교육 수강을 먼저 받으셔야 되고, 재산 목록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특히 여기 후견 사무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견가무도 부수사건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경우에는 부수사건도 신청하셔야 됩니다. 후견 종료 시 재산계산보고 및 후견 종료 등기 신청까지 다 후견인이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이게. 법원은 그 일을 잘 하시려고 있는지 감독 사무를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후견이란 무엇인가? 제가 처음 이 일을 하면서 일반인이 제가 듣기에도 후견이라니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느낌에 후견이 뭘까? 한 단어가 머리에 탁 떠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후견의 사전적 의의는 사람이나 단체 따위의 뒤를 돌보아준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간단하게 보면 돌봄인 것 같습니다. 돌봄. 돌보는 사람이 후견인, 돌봄을 받는 사람이 피후견인. 그런데 후견인 제도라는 걸 찾아보면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사결정을 대체하거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대리인, 즉 후견인을 선임하여 피후견인을 돌보는 제도다. 즉 후견인은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제도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해서 의사결정을 대신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간혹 전화를 해보면 친족 후견인들 중에 내가 잘 돌보고 있는데 왜 법원이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돌봄과 후견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돌봄과 후견 사무의 차이에 관하여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돌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돌봄 서비스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에 들어가니까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라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보면은 돌봄 서비스가 대충 말벗 서비스, 방문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이런 종류입니다. 가만 보면 돌봄은 아주 단순한 사무인 것 같습니다. 이와 비교하기 위해 의사결정 사무라고 하는 후견 사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후견인의 사무는 민법 94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가 후견인의 사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한 신상보호사무와 재산관리사무인데 신상관리사무에는 피후견인의 생활, 건강관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간병서비스나 치료행위,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이용을 결정하는 것, 계약 체결이나 이용 결정, 간병서비스가 후견은 아닌 것입니다. 그죠? 간병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에 들어가면 피후견인의 재산 유지 및 처분, 피후견인을 위한 예상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전부 다 의사결정인데 이런 의사결정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러한 신상보호를 하기 위해서 청년 후견인의 권한으로 신상보호권한, 즉 신상결정 대행 권한이 주어지고 재산관리를 위해서 법률행위 대리권,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이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민법 947조에 보면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와 의사 존중이라고 이런 규정에 방금 말해드린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청년 후견인이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거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 거의라는 것은 피성년 후견인을 말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된다. 이 말 뜻은 피후견인에게 이익되게 후견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 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즉 성년 후견인의 경우에 피성년 후견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피성년 후견인이 살아생전에 의도했던 것, 의식했던 것, 어떠한 의사를 가졌다는 것을 추정해서 가장 피성년 후견인이 의도하는 것에 가깝게 의사결정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친족 후견인의 후견 사무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친족 후견인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친족 후견인에 대해서 한번 보면 친족 후견인이란 친족 중 가정법원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임돼 공적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민법 구조를 참고해서 학자들이 정의를 내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따라서 후견인은 공적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므로 후견인의 임무를 이해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활동하여야 한다.
관련된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앓는 동생의 보험금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산 성년 후견인인 친형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형은 피해자의 동거가족에 해당하므로 형법 규정에 따라 횡령죄에 관한 형이 면제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성년 후견인의 후견사무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형법 친족 상도리의 형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판시한 사건이 있습니다. 후견사무는 개인적 사무가 아닌 공적 사무이므로 제가 보기에는 후견사무란 홍익활동, 사회공헌활동의 본질을 가지기 때문에 후견제도가 발달한 나라는 공공후견이나 시민후견이 발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인에 대한 지원,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는 재정 여건이라든지 기타 사정상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친족 후견인의 임무와 관련한 질문에서 제가 받는 질문을 하나 정리한 게 있는데요. 그 표를 좀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친족 후견인과 후견인 보수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친족 후견인도 후견인 보수를 받을 수 있는가 질문을 하시는 분이 들어 계신데요. 친족 후견인은 친족 간에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친족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고 친족은 향후 상속인 지위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후견인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피후견인을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가 어렵다든지 기타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그걸 입증해서 후견인 보수를 청구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공동생활비로 지출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피후견인과 후견인이 과거부터 같이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동생활비로서 후견인이 어느 정도 사용한다, 이런 거는 좀 인정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대법원에서 제작한 친족 후견인을 위한 성년 후견 제도 안내 동영상을 먼저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족 후견인을 위한 후견 가이드 책자와 동영상은 대법원 홈페이지 나홀로 소송 후견 업무에서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